에너지경제신문 사장 임종효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때인데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거의 다 와가는 느낌인데요. 모두 힘을 내십시다. 산업 현장에서 사고 안 나는 방법을 찾아낸다면 100% 노벨상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안전 중요한 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산업 현장은 아무리 안전장치를 해도 완전하기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에너지 부문도 그렇습니다. 거대한 장치 설비가 돌아가고 고압 전력 시설을 관리하기 때문에 위험 요소들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 들어서도 건설 현장 등 여러 곳에서 큰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서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줬습니다. 중대재해법은 사고가 나면 최고 책임자를 담당 책임자를 형사 처벌하겠다는 건데요. 현실이나 현장 사정보다도 일단 그건 차치하고 무조건 사고를 내지 말라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이성적이라기보다는 좀 감정적인 법이란 평가가 많습니다. 이념법이란 얘기도 일각에서는 나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사실 단기간에 구축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경험이 축적돼야 하고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조급해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재정이 빈약한 중소기업들은 감히 엄두를 내기도 좀 어렵죠. 그런데도 일단 무조건 당장 결과물을 내라는 게 현실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게 참 안타깝게 느끼지는데요. 경영자들은 형사 책임을 피하는 게 1차적인 목표가 됐고 형편이 괜찮은 기업들은 로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전대책이 바로 쓸 수 있을까 싶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조문도 혼란스럽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난립니다. 저는 일단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이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법을 다시 들여다보고 조문도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부터 하나하나 좀 다시 챙겨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실질적인 대응 방안 강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기대해 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또 올해 하시는 일들에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바른의 박성호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소중한 기회에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고민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법무법인 바른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팀에 소속돼 있고요. 저희 바른에서 또 중대재해 대응센터를 출범해서 거기에도 소속돼 있습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돼서 시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면서 많은 변호사님들과 고민을 나누었고요. 그 결과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개요, 첫 번째는 개요고요. 그 다음에 처벌 대상, 책임 주체, 그리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보호 대상과 결과 발생, 인과관계, 책임 한계, 그리고 바른 중대재해 대응센터 소개는 일단 가름하도록 하고 그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서는요. 제가 오늘 저 다음으로 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 법무법인 소속 강태훈 변호사님께서 담당해 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중대산업재해와 경영책임자 등의 형사 책임을 중심으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사회 정책, 사회 문화, 경제 분야의 다양한 법들이 국회에서 입법이 됐는데요. 저는 법을 볼 때 그 법의 명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법의 정식 명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리고 줄임말, 법을 줄일 때 그 법을 줄일 때도 그냥 임의로 줄여서는 안 됩니다. 법률가들은 기본적으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시면 법률의 약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법률은 기본적으로 약칭이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 들어서 중대재해법이라고도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이 법률의 이름을 말씀드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법은 처벌에 중점이 있는 것입니다. 일단 법의 목적에는 당연히 예방도 나오는데요. 이 처벌이 들어가는 법의 명칭에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게 처벌이 들어가는 법률들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는 그런 법률이고, 이 중대재해처벌법도 기본적으로 그 구조 자체가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과는 좀 달리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의 처벌에 일단 1차적인 목적이 있는 법률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형법의 일반 예방 효과라고 하죠. 위하적 효과에 의해서 이를 통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사전에 처벌받지 않도록 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노력하라는 취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개요를 말씀드린 중대산업재해 형사책임 구조를 보시면 간단하게 한번 이해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중대산업재해는 기본적으로 처벌 대상이 경영책임자 등입니다.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개인 사업주를 말한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분간 일정 기간 지금 법이 시행이 유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업을 놓고 봤을 때는 경영책임자 등이 직접적인 처벌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영책임자 등이 의무 위반이 있어야 됩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그리고 결과가 발생해야 됩니다. 종사자에게 중대 산업재해를 발생케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보호 대상은 종사자이고요. 그리고 중대 산업재해가 바로 결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정의 조항에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또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법으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의무 위반과 결과 발생, 다시 말해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과 중대산업재해라고 하는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뒤에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 중대산업재해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이 책임 한계 요소로 실질적인 지배 운영 관리라고 하는 요소를 두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아마도 이 인과관계와 또 책임 한계가 굉장히 치열하게 다투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형사처벌은 중대산업재해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밖에 부상이나 질병이 다수의 부상자나 질병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의 비교 대조를 통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안전보건법의 특별법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법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1982년 12월 31일에 법률이 제정됐기 때문에 이미 제정된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안타깝게도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직원이었던 고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협착해서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도의 뜻을 표하고 있는 사건인데요. 그 사건이 바로 도화선이 돼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이 됐었습니다. 2019년도에 전부 개정이 됐고 고 김용균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 개정했다고 하는 것은 확 바꿔서 한번 산업재해가 우리나라 건설 현장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해보자, 이런 취지하에 여야 의원들, 국회의원들께서 머리를 맞대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 개정을 했습니다. 상당히 획기적인 조항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돼서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다시 제가 이천 또 물류화재 창고가 나서 대형 참사가 또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중대재해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아픈 현실이긴 한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이제 산업재해가 통상 규율돼 왔습니다. 그런데 종래에는 대부분이 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40년 가까이 법이 개정돼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연간 9천여 명 이상의 산업재해로 인한 그 피해를 보는 근로자들이 발생하고 거의 900여 명이 매년 사망하는, 900명 넘게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는 주요 선진국 기준으로 2배 가까운 수준의 산업재해에 있어서는 상당히 오명이 있는 나라가 그 현실입니다. 나라의 이미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산업안전보건법을 고 김용균법이라고 해서 산업안전 전부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 현장에서 눈에 띄는 효과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그 법을 만들어서라도 산업재해를 다시 좀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발생을 예방하고, 그런 이제 입법적인 시도들이 나오게 된 것이고,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비교해 보시면 일단 목적을 보시면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입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유지 증진입니다. 다시 말해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대상은 근로자인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종사자로서 그 범위가 넓습니다. 처벌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혹은 안전보건관리 총괄 책임자, 그리고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담당자입니다. 그런데 처벌 대상이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 책임자게 됩니다. 이 가장 근본적인 또 차이점 중이요 하나죠.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라든가 관리감독자들을 쉽게 예를 들어 보면은 바로 우리 공장이라고 하는 거, 아니면 사업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바로 현장소장이나 공장장 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보호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사자입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은 소속 근로자이고 이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안전보건법, 고 김용균법이라고 불리는 전부 개정을 통해서 수급인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또 9개 직종에 최근 들어서 특수 고용직 혹은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런 특수 고용직도 보호 대상에 포함이 됐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에는 바로 종사자입니다. 종사자라고 하는 건 근로자보다는 모든 형태의 노무 제공자를 포함하고 있어 그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적용 단위도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 단위라고 하는 어떻게 구체적인 장소적인 제한도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장소적 제한을 넘어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넓혔습니다. 적용 한계를 보시면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사업장 또는 지정한 장소. 왜냐하면 이제 어떤 사업주가 자기 사업장 내에서 이제 당연히 일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건 너무 쉬운 예인데, 이제 도급인이 해당 사업을 도급을 주어서 그 수급인의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가 특히 문제가 많이 되는데요. 적용한 게 이제 도급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사업장 또는 도급인이 지정한 장소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반면에 중대재해처벌법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산업안전보건법보다는 너무 책임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 아니냐,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그것을 한계 지우는 한계 요소로 바로 시설, 장비, 장소의 실질적인 지배 운영 관리라고 하는 적용 한계 요소를 두고 있습니다. 의무의 내용을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은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 의무라 부릅니다.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이라든가 안전보건 기준, 그 안전보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한번 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600여 개가 넘는 조항이 있습니다. 추락사고, 끼임사고, 온갖 형태의 사고 형태에 따라서 굉장히 자세하게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구체적이고 굉장히 직접적으로 두고 있고 그 의무 위반에 대해서 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의 구조입니다. 그렇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과연 이게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게 아니겠는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정도로 굉장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벌 수준 관련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말씀드렸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법도 중대재해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갑자기 튀어나온 개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법에서 중대재해를 규율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부각시키진 않았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도 해당될 수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해당되고 그 경우에는 1년 이상이라고 하는 그 하한을 두고 있을 정도로 처벌 그 수준이 다릅니다. 처벌 대상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궁금해 여기는 기업 입장에서 부분이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영 책임자라고 하고 영어로 CEO라고도 많이 말씀들 하시죠. 그리고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이렇게 또 두고 있거든요. 이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이 해석과 관련해 가지고 그 또는이 과연 선택적이냐 다시 말해서 둘 중에 하나만 반드시 처벌받는 것이냐 아니면 병렬적 둘 다 처벌받는 것이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 해석은 상당히 변호사들이나 아니면 학자들 사이에서도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아직 정립은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물어보시죠. 최고 안전 책임자, CSO, 그다음에 안전보건 최고 책임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이 최고 안전 책임자에 해당하는 CSO를 만약에 주식회사 가정에서 두었다면 CEO는 처벌받지 않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은 형식적으로 파악하시면 안 됩니다. 법의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취지와 목적 그동안의 재정 경과를 비춰봤을 때 대표이사를 둔 채 CSO를 둔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처벌받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는 CSO를 두고요. 그 CSO를 사실상 등기상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를 하고 인력과 예산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그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그런 지위와 권한을 가진 CSO가 있다면 안전보건에 관한 그런 CSO를 주식회사가 A라는 주식회사가 두고 있다면 만약에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닌 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책임 주체 그 다음에 처벌 대상은 CEO보다는 CSO에 해당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조건 하에서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 관련해서 인력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이 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과연 무엇이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는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적이어서 파악하기 쉽지 않느냐 그러면 도대체 경영 책임자가 부담하게 되는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일단 법을 보시라고 말씀드려도 그걸 법을 보신 분들은 다 같이 아니 법을 봐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시행령이 또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돼서 시행령을 뒀는데 그 시행령마저도 여전히 불투명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많이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내용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을 두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근데 잘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아마 주변에 없을 터인데 제가 좀 고민을 해보고 연구를 해본 결과는 이렇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일정 부분 추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산업안전보건법의 책임 주체와 처벌 대상은 바로 현장에 있어서 사업장에 있는 바로 현장 소장과 같이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책임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을 계속 강화하면서 산업재해를 막아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왜 안 될까에 대한 고민을 했고 노동계를 중심으로 일반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바로 기업의 이윤 추구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바로 경영책임자, 다시 말해서 실질적인 인력과 예산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가진 기업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과연 어떤 의무를 부담해야 될까? 여러분, 경영책임자가 사업장마다 매일같이 스케줄을 정해서 사업장 돌아다니면서 이거 위험하니까 이거 고쳐, 이거 위험하니까 이거 고쳐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으신가요? 대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바로 단계화, 분업화가 기본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단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대표이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보고체계를 통해서 집약된 내용을 보고받고 분업화된 구조 속에서 업무를 분담시키는 거죠. 임원들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대표이사를 책임 주체로 끌어들이지 않으면 중대재해가 개선되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업의 이윤 추구 동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을 위해서 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배치하는데 돈을 써봤자 산업재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그렇게 고정적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것에 비해서는 효과가 적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산업안전보건 조직을 갖추고 시설을 갖추고 그렇게 하기에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비용 대비 효과가 적기 때문에 기업의 오너 입장에서 혹은 경영 책임자 입장에서는 거기다 돈을 쓰기가 힘들지 않느냐, 인력을 배치하기 어렵지 않느냐. 근데 그것이 계속해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원인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걸 없애기 위해서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라는 걸 통해서 경영 책임자를 끌어들여야 되고 경영 책임자가 하는 업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돈과 사람입니다. 사람을 배치하고 조직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점검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고 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이걸 하라는 취지가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이 아니라 안전보건인데요. 안전보건 확보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호 대상과 결과 발생 한번 보시면은 일단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를 기본으로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산업재해라고 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 중에서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가 몇 명 발생하거나 동일한 중독 요인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이 겹치는 것 완전히 동일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런데 이 종사자라고 하는 개념이 근로자보다 넓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보다는 완전히 겹치지도 않고 좀 확대되어 있다는 취지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결과 발생 여러분 중대산업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산업재해 중에서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상 3명 이상 발생 이런 결과가 발생해야 되는데 자 이런 말씀들 하십니다.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시행령까지 찾아보니까 열사병은 들어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암이나 뇌 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같은 것들이 빠져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보지 않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한 암이나 뇌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을 하면은 그걸로 그 원인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바로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로 보아서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죠? 좀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증 책임 한번 말씀드리면서 좀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입증 책임이 바로 만약에 실제로 안타깝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서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되면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질 부분으로 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마찬가지로 이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에 대해서 위반은 이거는 고의범입니다. 그 위반에 대한 인식은 당연히 이제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그 검사가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할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을 상대로 기소를 할 때, 경영 책임자를 기소할 때는 수사기관은 대체적으로 인과관계를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형사 책임은 모든 것을 검사가 입증을 해야 되지만은 사실상 이 인과관계를 추정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 측에서는 그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입증하게 될 사실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 입장에서 세밀하게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재판에서 다투어지게 될 것 같은데요. 산업안전보건법은 비교를 한번 해주시면,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아까 사망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에는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조항이 있는데요. 아까 의무의 형태가 산업안전보건법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의무이고 바로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만큼 의무 위반이 발생하고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면 그 사고로 인해서, 그 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바로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겠구나라고 인과관계 존재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런 인력이라든가 예산 편성 의무를 위반하여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그 의무 위반으로 산업 현장에서 사업장에서 발생한 근로자의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러한 중대 산업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과연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까?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치열하게 다투어질 부분으로 보이게 되고요. 인과관계에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인력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인과관계의 관계를 한번 검토해 봤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인과관계가 입증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판에서 많이 다투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책임 한계 관련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한다고 하는 것이 형식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 개념이기 때문에 도급인이 여러 단계의 하도급까지 줘가지고 그 하청업체 직원이 중대산업재해로 사망을 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무조건 도급인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도급 회사의 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기 위한 요건은 어디까지나 바로 경영 책임자가 그 사고가 발생한 그 사고와 관련해 가지고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야만 책임을 묻게 되는데, 이 역시 일단 사고가 발생하고 의무 위반이 포착이 되면 아마 수사기관은 기소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실무적으로는 재판 단계에서 기업 측이 반대 사실을 입증하는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도급과 그 다음에 수급인 사이, 원청이나 하청 사이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이런 중대산업재해, 중대재해에 대해서 실제로 범위가 좀 확대됐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이러한 실질적 지배 운영 관리라고 하는 요소를 잘 다투어 보게 되면 실제 재판 현장에서는, 재판에서는 이로 인해서 실질적 지배 운영 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많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좀 시간이 좀 짧아서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